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조금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락한 이유는 파월이 금리를 2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강경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투자자들은 조금 기분 나빠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증시의 하락 과연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가, 걱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요, 일본 종합 상사 관련 종목들을 더 많이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평생 갈 기업이다, 100년이 가더라도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오버하는 발언을 좀 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버핏의 발언인지 아니면은 또 기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부풀어서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워렌 버핏이 더 산다고 하니까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년 사이에 거의 2배 올라온 JYP, 앞으로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터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터주가 주도주가 되려면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더 간다 못 간다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 엔터주 쪽도 주도주가 되려면 자기 혼자만 가면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장이 결국은 예상했던 것처럼 하락세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 중반에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차익 매도가 더 나타나면서 주가를 더 밀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3% 하락했습니다. 괜찮네 싶지만 나스닥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2%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아무래도 뭐 부담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금 또 크게 내렸거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5% 정도 빠졌죠. 그 다음에 리비안도 7% 정도 빠졌고요. 니콜라만 올라왔는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야 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어쨌건 이런 기술주의 움직임들이 조금 안 좋게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된 거고, 테슬라가 떨어진 이유는 니네 너무 고평가 같아, 투자 등급을 내려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도마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실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 말고는 부담스러운 내용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심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에는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쳤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또 이 테슬라의 상승으로 통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이런 증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가 좀 밀리게 되면 코스닥 쪽도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 희한하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쯤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조정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때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은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서 대응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매수를 많이 들어오지 못했었던 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죠. 매수를 많이 해주지 않았었던 그런 이유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의회 출석에 앞서서 내놓은 사전 증언에서 거의 모든 연준위원회 참석자들이 연말까지 금리를 약간 더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이라는 것은 이제 뭐 만장일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리를 조금 더 올려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여전히 높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2%로 낮추는 과정에서 갈 길이 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하는데 갈 길이 멀지가 않습니다. 네. 왜 자꾸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시장이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나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네, 더 낮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네, 금리 안 올려요 해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네,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더 상황이 변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금리 지금까지 일단은 동결은 했지만 더 올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니들 너무 좋아하지 마 라는 식의 어떤 완급 조절을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은 그렇게 믿지는 않죠. 네,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동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다음 달 FOMC가 네, 7월 후반부에 있던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CPI 지표라든지 또 다음 달에 초에 발표되는 이제 6월 달에 실업률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제가 뭐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변화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CPI 지표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지금 3%대 초중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3.4, 3.3 요 정도까지만 밀리더라도 지금 2%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연준 그러면 7월에 금리 인상 못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진짜 2%대 진입하게 되면은 연준은 이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된다.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렇게 2번씩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부분들은요. 뭐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시장이 경착륙이 아니죠. 갑자기 반등하거나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을 연준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말을 믿지 마세요.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7월 25일과 26일입니다. 이때 FOMC 회의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표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뭐, 제가 한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고용이 크게 악화하지 않는다면, 즉, 실업률이 뭐,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고용이 이제, 만약 실업률이 4%대를 찍는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절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로금리 상태에서 이제 4%대 나왔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거의 고점권에 들어간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용이 또 좋게 나온다면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 4%대로 다시 좀 더 위로 올라간다면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열어놓고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서도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월도 지금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높은 인플레이션이지만 물가는 또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금리는 동결이나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지표에 대한 상황들이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딱 정답을 찝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적으로는 일단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를 활용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에서는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28%,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인상할 가능성은 72%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나오면은 거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된 거 아니냐라고 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고요. 이제 실업률하고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또 확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CPI 지표가 4% 이상으로 전달 대비해서 조금 올라간다.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좀
올라간다고 한다라면, 네, 동결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로 될 것이고요. 네, 시장은 이것을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CPI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자리수가 바뀌는 것을,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도 조금 더 다른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3과 2는 매우 가까운 숫자입니다. 예전에 2%를 얘기하고 있을 때 물가가 9%까지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이 당연했지만 3하고 2는 완전히 다른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때 기술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조정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주말장도 다가오잖아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매도 같은 경우는 뭐 차익 실현하는 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 사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을 때 매수를 막 들어가시면 조금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오히려 조정이 다 끝나갈 때쯤 돼서 싸게 사는 것, 하루 이틀 매매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그냥 뭐 사고 팔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강박관념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시세 중독이에요. 매매 중독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네, 하루 정도 안 사도 돼요. 이틀 정도 안 사도 됩니다. 뭐 2, 3일 안 산다고 뭐 누가 와서 잡아가요? 오늘 왜 이렇게 3일 동안 매매 안 하셨습니까? 가시죠. 그러면서 철컹철컹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좋은 기회를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인내하고 지켜보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게요. 워렌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를 더 산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학겜이죠. 네, 일본 주식을 사들인 사람들이, 네, 완전히 이제 뭐라 할까요? 네,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버핏 만세, 네, 사랑해요 버핏, 뭐 그러고 있는데. 자, 아무튼, 네, 일본 종합상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향후 10에서 20년 정도는 보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포스코, 네, 뭐 산다고 막 그랬을 때도 그랬지 않나요? 그 정도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래서 버핏이 그때부터 이제 구라 버핏이다, 뭐 버핏이 사는 건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돌기도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네, 아무튼 뭐 자기가 매수하는 주식이니까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리고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네, 주식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일본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률이 높고 배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2020년도 8월부터 매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오고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것이, 네, 수면 위로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팔아먹는다고 해서, 네, 뭐라고 할 건 아니죠. 10년 안에 팔아먹었다, 20년 안에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팔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수익 난 거 절반만 팔겠다라든지 원금을 빼겠다라든지 이렇게도 갈 수가 있어요. 보유하겠다잖아요. 그냥 보유하겠다. 그러니까 2020년도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뭐 수익이 뭐 몇백 프로 나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금만 빼겠다라고 한다면 워렌 버핏도, 네, 뭐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종합상사 주식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베팅을 한 것과 똑같아요. 네, 어차피 종합상사는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다음에 배당금도 점점 증가할 수 있다. 왜? 실적이 좋아지면 배당을 더 많이 주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 종합상사의 사업 다각화에 주목하자. 버핏은 이런 쪽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아니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잘만 풀린다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종합상사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만물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만물상. 그렇죠. 종합상사. 뭐든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는 집신이 잘 팔렸다 그러면 집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거고, 올해는 고무신이 잘 팔린다 그러면 고무신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면 리스크가 있지만,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일단 돈만 된다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밭에다 뿌릴 똥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똥통에 가서 똥을 퍼다가 팔아먹는 게 종합상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매력이 상당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시장이 좋아질 때 얘네들은 당연하게도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투자해서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종합상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남기기도 했다. 네,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뭐 그것도 다루면은 또 수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사를 좀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은 주가가 상승하는데 당연히 뭐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내 종합상사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국내 종합상사는 아직까지는 좀 시큰둥한 모습이 좀 있죠. 네, 왜냐면 버핏이 안 들어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내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규모가 또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부분이 좀 있고, 경기가 더 좋아지는 모습으로 갔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지 지수가 올라가지 우리나라 종합상사가 올라간다고 해서 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경기가 좋아졌을 때 당연히 수혜를 보는 것들은 종합상사가 되고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이렇게 버핏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버핏의 투자 상황을 보고 야 그렇다면 이것도 사면 대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박을 생각하고 매수를 들으면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걸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수익률만 생각하고 들으면은요, 시간은 어디다 팔아먹고요, 그냥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확실한 것은 그래요. 지금 워렌 버핏의 이야기처럼 종합 상사, 무역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네,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업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뭐 가치주 또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돈을 넣어놓고 그냥 녹이기만 하면 돼요. 시간을요.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올라가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다. 하여튼 워렌 버핏이 투자는 네. 뭐 잘하긴 하는데 2020년도에 삼성전자 샀으면 어땠을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죠. 오르기는. 네. 아무튼 네. 워렌 버핏은 시장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세 번째 이야기요. 네, JYP는 반년 사이에 2배 올랐다. 엔터주다. 이게 K-팝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작년 말에 67,800원이었던 JYP 엔터는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100% 정도 올랐으니까요. 한 13만원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 오르는 거네요. 네. 계속 올라요.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달에 벌써 10% 넘게 올라갔다. 완전히 뭐 시총 상위이기도 하고, 이제 주목받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시총이 이제 지난달에는 4조 원대 올라섰는데 지금은 4조 7,700억. 그래서 5조 원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엄청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상승할 이유가 있나라고 하면서 이제 분석을 좀 들어가 보면 하반기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는 알죠? 네, 트와이스의, 네, 어떤 그런 활동,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뭐, K-팝에 대한 어떤 위상,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엔데믹,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의 이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네, 수익성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 그동안 워낙 가물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팡팡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억눌려 있다가 콘서트 한번 가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오늘 나와서 콘서트를 한대. 그러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동안 못 갔으니까. 그래서 한번 갔더니 좋아. 그럼 이거 입소문이 나면서 다음 콘서트에 또 가게 되고 더 많은 그런 공연들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극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에이 집에서 보지 뭐. 네, 지금까지 집에서 잘 봤잖아. 라고 하다가 어쩌다 한번 극장에 가게 되면 아 맞아 이런 감동이 있었지. 라는 식의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GV가 네 저렇게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자 어쨌건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하면서 천천히 이제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회복이 되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엔터주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장 먼저 치고 넘어가는 그런 업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증권사들도 계속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 전망성이 좋아지면서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16만원 상향 조정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은 15만 5천원, 신한투자증권은 15만원, NH는 16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목표 주가 올려잡았으니까 와 너무 좋아요 신나요 이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되면 계속 증권사들이 저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요. 뭐 목표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목표 주가 올려잡고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 아 좋아요 뭐 신고가 계속 좋아요 더 좋아요 나쁠 때는 언제야라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렇게 좋은 부분들만 계속 보고 있으면 주가 떨어질 때는 조정이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조정도 기회다 해서 떨어질 때 더 사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목표 주가를 얼마나 올려잡았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살펴보세요. 좀 지켜보세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일단 좋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을 팔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상승 쪽에만 심취해 있으면은요 나중에 주가 변화가 있을 때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뭐 더 좋은 흐름들 기대를 하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엔터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종목 하나만 올라가도 될 것도 아니고요. 새로운 주도주가 되려면 네 지금 저 위에 에코프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 제끼고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네, 코스피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지금 5조 원 될까 말까 하는 이 기업인데 향후의 주도주. 이 주도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겁니다. 즉 얘가 올라가면서 시장도 같이 상승하게 되고 이 분위기가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서도 2차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주도주의 어떤 그 개념으로 잡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업황 내에서 주도주가 된다거나 또는 코스닥에서 왕이에요. 또는 뭐 이제 잘 가는 기업 이렇게 판단될 수 있겠죠. 근데 전체가 다 올라가면서 시장을 쥐락펴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면 시장을 실제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SDI나 이런 쪽의 덩치가 더 큰 놈들 얘네들마저도 다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2차전지의 주도주 또는 가장 잘 오는 주식 이렇게 평가될 수 있어도 걔네가 주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또는 자동차 이런 것들처럼요. 걔네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린다거나 분위기를 끌어올린다거나 그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다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엔터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특정 테마, 특정 업종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역할을 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뭐 테마가 형성돼서 뭐 그쪽 테마군들이 잘 올라가는 것을 주도주다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JY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냥 잘 같이 어울려져서 움직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에 너무 취해서 여기에만 딱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가 생기면 나는 너를 팔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가슴속에 은장도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월 발언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고 조정이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어차피 다 예상하고 있었던
기술주들이 조금 내려오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워런 버핏은 일본의 상사주들을 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수 있겠고요. 워런 버핏이 상사주를 더 사는 이유는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기업인데다가 실적도 좋아진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2020년부터 사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조금 더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나 이거 많이 수익 났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사볼래? 네, 조금 더 올려줄래? 뭐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다 판단돼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상사주들은 네, 조금 네, 뭐 경기 흐름을 타고서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확 주목을 한다거나 뭐 여기다가 뭐 몰빵을 친다거나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반년 사이에 JYP가 2배나 올랐다라고 하는데 엔터주들의 움직임도 좋아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전망치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다 좋은데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뭐 더 하실 건 없어요. 그냥 계속 즐기시면 되고요. 대신에 저런 변수들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와, 우와, 신난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항상 네, 뭘 준비해야 된다? 매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박수 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 짐을 싸놓는 거,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장이건 약세장이건 그렇게 쉽게 막을 내리지는 않는다. 대개는 두세 차례 되돌림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투기꾼까지도 완전히 현혹하고 흔들어 놓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하락한 그런 조정장이 완전히 끝났을까? 아니죠. 네, 뭐 저점을 완전히 잡았다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오르고 내리고 좀 올랐나 싶으면 또 빼가고 올랐나 싶으면 또 빼가고 이제 수익 좀 나나 싶으면 또 빼가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멘탈을 바사삭 시키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네, 상승장이 갈 때는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떨어져 나갔냐? 가자! 그러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는 그냥 네, 꼭 참고 네,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흔들어내는 거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증시가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저점을 잡아서 반등을 시켜준다면 네,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된다면 오늘 증시는 좋아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은 네, 눈치를 계속 보면서 대응하세요. 꼭 매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관망세만 계속 이어져 가서도 괜찮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